네, 아, 문학인님, 네, 예, 예, 어제 있었던 이 충격적인 사건들 좀 설명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장을 예,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예, 대응 예.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글로벌 이벤트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어제 뭐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연관돼서 진행된 거니까 그 배경을 먼저 알고 지금 이제 어떤 상황까지 왔는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 자료는 저희가 그 책 붕괴라는 것이 있는데요. 되게 좋은 책입니다. 상도 막 타고 했는데 이 책을 쓰신 그 애덤 투즈라는 분이 이제 글로벌 이벤트 맵이라는 걸 작성을 하셨어요. 밑에 이런 건데요. 이걸 좀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몇 개 없지만 단어가 제 의견을 좀 적어가지고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한번 저희 함께 설명을 해보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해갖고 시작해서 퍼져나가는 걸 설명을 합니다. 뭐 당연히 다른 식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 어디라고 뭐 정해갖고 나오긴 했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꼭 이것만은 아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것 때문에 근래 석유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갖고 브렌트유, 그러니까 유럽 기준 석유 가격은 약 한 88달러까지,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80달러 후반대까지 역시 올라가가지고 이게 미국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시 금리 상승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자산 가격 하락을 촉발한 이제 원인이라고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걸로 이제 설명을 다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뭐 중간에 뭐 석유 생산량이 적어요, 재고가 적어요, 뭐 중동에서 송유관이 폭발을 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하고 설명은 부족하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이야기들도 한꺼번에 같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점점 그게 고조되면서 분위기가 러시아 쪽하고 우크라이나 쪽의 그 금융 시스템을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 해가지고 두 개 나라가 발행한 채권들에 대한 보험이 있거든요. 그 보험 요금이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의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미국에서 그걸 끊어버린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끊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러시아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문제시되는 거죠. 뒤에 가서 미국이 진짜로 이제 금융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빼버리거나 우크라이나 공격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면은 두 개 나라가 연관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다 혼란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뭐 그런 거 다 치고 석유 가격이 좀 올랐고 근데 유럽 시장은 가스 가격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석유 가격과 가스 가격이 석탄 가격 상승을 압박을 했었고요. 우리는 좀 생각해 보시면은 요소수 문제를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요소수가 저희 한참 좀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게 계속해서 진행했다가 멈췄는데 그건 이제 중국 쪽에서 석탄을 많이 생산해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고 이게 양쪽,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은 유럽의 정의 가격을 사상 최대치로 밀어올렸고 그것이 유럽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는 얘기가 있고 석유 가격은 뭐 미국에서는 자동차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차가 생산이 안 된다고 반도체 때문에. 근데 가솔린 가격이 모든 것에 근간을 이루는데요. 그 나라는 석유 많이 타고 차를 많이 타고 하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가솔린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그 금리 상승 압박,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금리 상승 압박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독일 쪽에 생산자 물가가 있습니다. PPI라고. 이게 24%가 나왔습니다. 24%는 뭔데? 작년보다 약한 물가, 생산자 물가가 4분의 1이 오른 겁니다. 그럼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지고 나서 1946년부터 통계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 이 정도 가격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하이퍼 인플레이션 빼고 이렇게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독일이 조금만 금리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 팍팍 올려갖고 옆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다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물가를. 근데 유럽 중앙은행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나오셔가지고 우리 물가 문제 없다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지금 환장할 상황입니다. 유럽 애들은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가거든요. 생산자 물가 오르면은 조금 있다 도매 물가 오르고 도매 물가 오르고 나서는 소비자 물가로 전개가 될 거거든요. 물가가 좀 유럽도 독일 중심으로 한 5%좀 올라가는데 한국이 3.5%입니다. 지금 느끼시기에 되게 많이 물가 오를 것 같은데요. 독일은 그보다 더 높은 5%대 이상입니다. 지금. 근데 뒤에 애들은 더 올라갈 겁니다. 미국은 7점 몇 프로까지 나오고요. 지금 7%대에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나 유럽 중앙은행 둘 다 금리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상승 압박이 위험자산 가격을 계속해서 압박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거 시장이 다 무시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독일 정부 압박하는 거, 미국 정부 압박하는 거 여기까지 볼 수 있는데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가지고 얘기의 전체가 안 보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중국이 나옵니다. 아까 나왔던 그림에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중국 친구들이 등장을 해서 이 그림이 좀 약간 좀 덜 나가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중국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이든 중간 선거에 중국이 연관이 있다는데 이건 제가 뭔지 내용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중국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금 러시아 쪽에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죠. 금융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걸 중국이 좀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를 갖다가 금융 결제망에서 빼버리면은 이게 중국이 자기의 위안화 중심 뭘 만들려고 싶어 하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러시아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압박을 되게 세게 못 합니다. 근데 이쪽으로 쭉 넘어가게 되면 가스 가격에 영향 주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이 가스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겨울로 다가올 때요. 가스 가격이 많이 올렸었는데 요 얼마 전서부터 중국이 가스 수출국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LNG. 걔네가 생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한다면은 유럽으로 가스 보낼 것들을 중국이 대규모로 사고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로 장기 계약으로 미국에서 대량으로 사갔습니다. 근데 이 물량이 좀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세게 땡겼거든요. 물량을. 세게 땡기다 보니까 좀 오버해서 가져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가격에 이건 좀 약간 저감, 떨어지는 쪽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의 금리 상승 압박 압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자산, 지금 뭐 주가가 빠진 거에 근간에는 미국 국채 10년물 또는 국채 2년물짜리가 금리가 올라간 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게 중국의 달러로 돈을 빌려온 하이드 채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주 들었던 에버그란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컨트리 가든이라고 또 이제 중국의 3대 건설사 에버그란데와 같이 있습니다. 걔네 세 개 중에 하나인데요. 걔도 지금 하이드 달러로 빌려왔던 돈 채권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쪽이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 채권 에버그란데하고 컨트리 가든이 발행한 채권의 금리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국 애들이 점점 더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옛날 IMF 때 그 종금사들이 해외에서 돈을 많이 빌려다가 이제 또 딴 나라다 막 빌려주고 했었거든요. 뭐 국내에도 풀고 그때 종금사들이 빌려왔던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죠. 이유는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종금사들이 돈 빌려왔을 때 IMF 때 그 종금사의 대출 금리, 그 빌려왔던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어쩌단 말이야.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에버그란데나 아니면은 에버그란데 아직 안 죽었습니다. 에버그란데나 컨트리 가든이라는 걔네 건설회사들이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돈을 다시 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지금 막 내놓고 있어요. 거의 뭐 금리를 맨날 내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매주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금리 종류가 되게 많아요. 미국. 중국에. 그래갖고 뭐 기준금리도 내리고, 뭐 중기금리도 내리고, 뭐 지준율도 내리고,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래 옛날에 보면 경기가 정상적일 때는 중국이 돈을 푸면 원자재 시장이 또 반응을 합니다. 석유 가격 오르고, 가스 가격 오르고, 뭐 석탄 가격도 오르고, 구리, 아연, 알루미늄 다 오릅니다.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이제 LNG 수출해갖고 LNG 가격을 잡아주는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데 반대로 풀려나간 돈들이 다시 또 미국하고 유럽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뺑뺑을 돌고 있습니다. 얘네 물가 올라가지고 긴축을 했더니 하일드를 때리고 있고 이 하일드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애들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중국 애들은 돈을 풀고 돈을 풀었더니 다시 또 물가를 밀어 올리고 밀어 올린 물가가 또 긴축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게 좀 되게 제가 보기에는 오묘한 상황입니다. 뭐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스의 원래 그림을 보게 되면 하일드 이야기가 없는데 그 중국의 경기 부양 문제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현 상황에서는 이걸 봐야 됩니다. 예, 저자분께서는 그
책 저자분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거 같이 봐야 이제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들어옵니다. 오미크론이 뭐 어쩌라고? 뭐 우리나라 이제 오늘 보면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1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환자가 7천 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환자가 하루에 한 2만 명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근데 미국에 보면은 뭐 하루에 80만 명씩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갖고 80만 명 곱하기 가족들까지 하면은 뭐 몇백만 명이 지금 뭐 1,000만 명 이상 집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단 미국에 노동력이 없다고 하는데 미국 노동력 문제뿐만 아니고 중국에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문제가 뭐 어떻게 되는데 오미크론이 중국에서 발생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뭐 이렇게 영국 같은 경우에 다 걸려갖고 이제 전체 국민의 한 40%가 걸리면서 거의 끝났다고 하죠. 근데 중국은 별로 걸린 사람이 없거든요. 한국도 거의 없고요. 중국 백신이 좀 약간 좀 성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네는 코로나가 한 명 나오면은 그 도시를 갖다가 확 다 막아버린 상황을 벌리고 있죠. 그래갖고 시안이 1,300만 명이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세계 최대의 항구가 중국에 있죠. 상해 닝부 항구입니다. 닝부항이라는 항구가 있고 그 안쪽에 상해 항구가 있는데 거기 앞에 컨테이너선이 250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출발한 물자가 미국으로 들어가죠. 미국 해안에 컨테이너선이 150척이 서 있습니다. 150척이랑 와닿지 않으실 건데 무슨 얘기냐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될 물건이 150척의 컨테이너에 실려갖고 바다에 둥둥 떠 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야 될 물건인지 뭐 아니면 빈 밴지 모르겠는데 250척이 중국 앞바다에 서 있고요. 오미크론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면 그 컨테이너 선이 보통 10,000개에서 뭐 한 7,000개 정도 실린다고 하는데 그 평균 잡아서 한 8,000개 계산해 보면은 대충 한 120만 개 정도의 컨테이너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뭐 이제 혼란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물가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잡혀야 끝나는데 그것도 중국 내부에서 생산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안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거든요. 이번에 1,300만 명이 지금 락다운 되어 있는 좀 단계적으로 푼다고 하는데 지금 인터넷만 풀어놓은 것 같은데요.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반도체 부족해갖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리고 있답니다. 반도체가 계속 부족해갖고 뭐 만들다 보면 내비게이션도 좀 반도체가 안 나오도 안 들어온다 하고 여러 가지 생산 차질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물가에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게 또 뺑글뺑글 도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또 물가를 또 건드리는 거죠. 그림이 좀 약간 좀 지저분한데 오미크론이 이렇게 돌아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계속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금리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금리 상승 압박으로 위험자산 가격이 지금 공격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쯤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얘기가 좀 더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 이거는 기후 변화가 지금 되게 심각하죠. 네, 심각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들이 나와 있죠. 넷제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석탄에 대해서 거의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펀드들이 자금을 못 밀어 넣어줍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지만 석탄이 없어가지고 요소수 사태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죠. 중국도 석탄을 안 쓰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나쁜 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정말 그 진심을 다해서 석탄 산업을 좀 줄이고 다른 걸 넘어가고 싶었는데 올겨울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석탄이 없어서 걔네 불도 못 대고 저희 한국이 되게 공기가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중국에서 석탄을 진짜 안 써서 그렇거든요. 석탄이 없어가지고 석탄을 더 증산을 해야 되는데 증산을 못하고 난리 났었는데 지금 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기가 계속 안 좋죠. 무슨 얘기인데 석탄이 문제야. 석탄뿐만 아니고 석유나 뭐 가스나 이쪽에 다 투자가 좀 그 이전보다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충분한 투자가 못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산이 안 되고 이것이 향후에 가격을 밀어올릴 거라는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희가 석유 가격이 빠진다고 할 때 쉐일유가 더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쉐일이 생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ESG, 그 탄소 저감, 뭐 기후 변화 대응 때문에 향후에 석유가 망할 거라서 난 더 투자 안 할 거야.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석유의 증산이 안 되고 이게 또 인플레를 또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온 거에 영향을 또 줬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또 문제가 생긴 거고 이게 결국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는 S&P 500하고 나스닥이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이런 이제 사태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되게 제 생각에는 되게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한번 앞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죠. 적어놨던 거. 뭐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산시장의 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분기점이 뭔데? 뭔가 나눠지는 시점입니다. 뭐가 어떻게 나눠진단 말이야? 라고 하신다면은 앞에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장기 채권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서 미국 국채 10년물 또는 유럽의 독일 10년물이 올라오면서 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어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스닥이 13% 빠졌거든요. 요거 이제 10.41%인데 13%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때 기억하시죠? 이때 언제죠? 이제 코로나가 처음 퍼져서 전 세계가 문을 딱 닫았을 때입니다. 그래갖고 이때 한 20몇 프로까지 빠졌었는데요. 13%면은 거의 그 이후에 최대치까지 빠진 겁니다. 지금 나스닥이. 아마존이 20%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꽤 많이 빠진 겁니다. 꽤 많이 빠진 건데 다른 자산들 쭉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최고점 대비로 몇 프로 빠진 거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 쪽에 보시면 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스펙이라고 그래갖고 있고 뭐 바이오테크, 아크가 얘가 좀 되게 유명한데 54% 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 속에서 앞에 보이시는 장기금리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 문제가 모든 거 앞에 배경을 깔고 장기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왔다라고 설명이 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장기금리가 빠지긴 했어요. 그럼 과거의 상황을 반추해 보면은 이게 빠지면 다시 주식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떨어진 것만큼 뭡니까? 그럼 지금 바닥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팔로시 시프트, 인플레이션. 경기 부양을 하기가 미국 중앙은행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걔네 같은 경우 물가가 많이 나오고 또 실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완전 고용 상황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물가를 잡으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다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과거와 같다면 이쯤에서 하락이 바닥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말한 걸 보면은 물가를 잡으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 또 존재의 이유를 좀 묻고 있습니다. 둘 중에 선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장기금리가 이게 좀 이 올라간 모든 논리의 종점에 있는 장기금리 상승에 편승해서 시장이 간다면은 장기금 다 반응한다면은 장기금리 떨어졌으니까 이게 바닥이고 다시 이제 주가가나 아니면 위험자산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요. 아니면 이 물가가 계속된다고 본다면은 또 미국 대통령이 좀 주문한 거대로 간다면은 장기금리가 빠진 것이 주가의 상승 동력이 아니고 향후에 경기가 무너진다고 보고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부터 이제 20%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미국의 이제 뭐랄까요? 주가 조종장 또 위험 자산의 조종이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투자자는. 그래서 자기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공격으로 갈지 바닥이라고 보고 또는 방어로 갈지. 이건 이제 각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투자는 대신해주지 않은 거니까요. 그렇지만 배경 설명을 쫙 해드렸거든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물가가 있고 물가는 하나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갖고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판단할까에 따라서 내가 이 또 이 위치에서 포지션을 공격으로 놓을지 방어로 놓을지를 나의 기준에서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일단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빠시미께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준금리 올리겠다고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가고 있거든요. 한국도 더 그들이 간다면 저희 같이 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최소한 자금 계획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비상자금 시나리오를 한두 개 정도 더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뭐 그게 뭐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지션을 잡으셔야 됩니다. 공격 포지션을 잡을지 방어 포지션을 잡을지 지금이 그 갈림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반대편의 의견도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던가 뭐 망하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미국 정부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 국민들이 전부 다 어려워질 건데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말씀도 뭐 거의 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물가를 어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미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차량 부족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던 배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 설명은. 결국은 이 이야기죠. 좀 재미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빠정이. 근데 꼭 우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기회들이 막 열리고 있어요. 자산 가격이 지금 변동성이 커지면은 항상 기회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현명하게 포지션을 잡는다면은 당연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닥일 수도 있고요. 바닥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은 시장에는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놓고 볼 때 상하방을 다 걸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크면 항상 기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양쪽 기회가 되게 크게 열리는 상황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양쪽에 그러니까 분기점이죠. 분기점. 예, 2020년도 4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이것들도 하나의 또 기회의 또 하나의 또 출구, 그러니까 입구가 될 수도 있다. 예, 양쪽의 분기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것만큼 다시 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한 20% 빠지는, 뭐 20%까지는 안 빠지겠죠. 이미 빠진 양이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분기점이 와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저희 모델을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 모델은 조금 더 빠충님도 전에 저희 함께 말씀해왔고 한번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저희 실물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벤트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더 훨씬 설명이 쉬우니까요. 제 마음, 그러니까 저희 2022년 전망으로는 상방보다는 좀 방어 쪽에 초점을 두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이게 어저께 하루 폭락으로 또 이게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한번 상황 또 바뀌는 것들 어떻게 또 진도가 나가는 것들 좀 보고 다음 주말에도 한번 더 알려주세요. 예. 지금 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좀 자주 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이만큼만 녹음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